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오늘부터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어제와 오늘 딱 하루새 많게는 수천만 원 세금이 차이 나서 잔금 치르는 날을 미루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안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지만 시행 시점이 불투명해서 시장에선 한동안 눈치 보기가 치열했습니다. 이사비에 청소비까지 물어준다고 해도 잔금날 못 미뤘다. 하루새 연봉만큼 세금 더 내게 됐다. 부동산 카페엔 최근에 집을 판 사람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큰 세금 내는 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제도 변경에는 늘 칸막이가 존재하는 터라 이번에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부동산의 대세 상승기를 지켜보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12월 8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3%를 푼답니다. 이른바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인데 금액이 무려 364조 원에 이르네요. 또 지난해 청년층보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었다. 이런 통계청 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요. 오늘부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어젯밤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경제픽 시간에는 어느새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있는 라이브 커머스, 흔히 라방이라고도 하죠. 이제는 콘텐츠까지 강화한다고 하는데 예능과 라이브 커머스의 만남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IT 전문 기자 황치규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미국 일정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온 BTS. 그런데 이면에는 아직도 아시아 아티스트가 넘어야 할 장벽들이 꽤 많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고민됐을까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TBS 탁상 달력 지금 인기가 장난 아니죠? 9분을 추첨해서 어제보다 3분 늘었네요. 달력 선물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에 우리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을 굉장히 크게 하는 모양이죠? 네, 이제 정부가 내년 예산 배정 계획이라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이 배정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제부터 각 부처가 내년에 쓸 돈들 미리 이제 계약도 하고 돈을 진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배정 계획 가장 큰 특징이 상반기에 많이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전체 예산의 73%,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364조 원을 상반기에 쓰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게 비율이나 금액면에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이 임기 중에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지금 코로나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 이 경제, 이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나요? 네, 일단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은 곳들, 특히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코로나 방역 재원을 보강하는 데 많이 돈을 쓸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이제 최소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실보상이 아닌 업종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요. 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 이런 방역 재원도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출생 대책인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은
지금은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는데 이 만 2세 미만은 앞으로는 영아수당이라고 월에 30만 원이 더 나옵니다. 이 영아수당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또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것도 도입이 되는데 이게 내년에 태어난 아동 한 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이런 대책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름이 재밌네요. 첫 만남 이용권. 이번에는 고용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해에 일자리가 청년 세대보다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더 많이 늘었다고요? 네, 이 지난해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보다 71만 개 늘어났는데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2030 청년층 일자리는 8만 개 늘어나는 동안 60세 이상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한 38만 개가 늘었습니다. 이게 50대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50대, 60대 합쳐서 총 56만 개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에 8개는 50세 이상 일자리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채용에 굉장히 소극적인데, 정부는 공공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보니까 60세 이상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래도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총평을 하면 성적으로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정말 기업이 잘 되어서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사실 요 통계를 보면 지금은 정부가 돈을 써서 만든 공공 일자리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지난해 5월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면서 긴급 고용 일자리 대책이라고 해서 33조 6천억 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지난해 일하는 노인이 오히려 20대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일자리는 344만 개로 집계가 됐는데 60세 이상 일자리는 395만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일자리가 20대보다도 오히려 50만 개 이상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뭐 인구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좀 은퇴계층의 일자리가 취업 연령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거는 좀 기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일자리 시장의 왜곡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출 시장 연소득 100%까지만 지금은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더 대출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내년에는 결혼, 장래, 출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연봉의 50%까지 그리고 금액으로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신용대출 폭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크게 4가지인데요. 결혼, 그리고 장래, 그리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내야 될 때, 그리고 출산, 그리고 수술 입원, 이렇게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이 사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대출 한도가 추가가 되고요. 대신에 이런 뭐 혼인신고일,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또 뭐 가족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기한이 있어서 만약에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해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결혼, 장래, 출산은 보통 전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양도세 완화 기준이 좀 조정이 되죠.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데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시면 양도세 안 물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 R114 리서치팀의 윤지혜 수석연구원에게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죠? 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했고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팔 때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현재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고가주택의 기준이었던 9억 원은 더 이상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이제 15억 원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제 고가주택 기준선을 이번 기회에 15억 원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들의 현실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양도세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그 양도세 계산 같은 경우는 그 1세대 1주택에서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요. 12억 원을 넘게 되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이후에 과세 표준을 산출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6에서 한 45%의 일반 세율을 곱하고요. 여기서 이제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5년 보유하시고 5년 거주한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해서 12억 원에 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거 비과세 기준이었던 9억 원을 적용을 하면 1,340만 원가량의 양도세를 부담을 했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5년 전에 8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가 19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면 어제까지는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맞춰서 12억 원을 공제하는 양도세 제도 상황에서는 8,200만 원 수준으로 약 4,8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주기간 등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매도 가격이 12억 원 수준보다 낮다면 양도세를 전혀 안 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뀐 양도세 적용 시점을 두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언제부터입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적용을 받는 상황인데요. 이 새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을 양도를 한다면 바뀐 제도를 바로 이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보통 이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로 양도세 부과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잔금 지급 이후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법 공포 이후에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까지 법 개정을 앞두고 매도자들이 매수인에게 이제 잔금 지급을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후로 요청하는 사례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바 있고요. 따라서 양도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 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잔금을 받는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답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법 예. 공포일 이전에 잔금을 다 치렀다. 소급 적용이 어렵겠네요. 예, 안타깝지만 법 공포 이전에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양도세를 아끼시려면 반드시 잔금 지급일을 법 공포 이후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소액이라도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잔금 기준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논란이 됐던 게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하는 걸 다주택자에게도 좀 확대 적용을 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요거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3개월 정도 뒤면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관계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현 정부에서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하는 다주택 보유자가 매물을 걷어들여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 세율은 75%인데요. 규제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 세율 6에서 한 45%의 중과 세율이 더해집니다. 2주택은 20%포인트 중과되고요.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규제 지역에서 3주택 보유자라면 최대 45%의 기본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30%포인트가 추가돼서 주택을 매매해서 번 소득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82.5%가 세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반대급부의 하나로서 다주택자의 그 매물 잠김도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좀 찾아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좀 늘어나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거냐. 다주택자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 수준으로 이제 상향을 할 때 그때 이제 양도세 기준도 시장 여건에 맞춰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명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 11억 원 수준에 이르는 만큼 시장 여건에 맞춰서 9억 원 기준을 12억 원 수준으로 상향했다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똘똘한 집 한 채 이슈로 인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해당 조치를 기점으로 1주택자의 그 원활한 매물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세금 완화만으로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의 대출 규제 환경에서 취득세라든지 이사 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중개보수 같은 이 갈아타기 과정에서의 유발되는 수천만 원 가량의 이제 비용을 고려를 한다면 주거 이동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1주택자 9억 원 이하 물건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쏟아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의 영향력에 대해서 해답을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R114 리서치팀의 윤지혜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습니다. 7,17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른 아침에 김부겸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섰더라고요. 모임을 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상 가동 능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시는 것도 물론이고 주변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보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파우치 소장이 거의 확실하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일부 개별 기업들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면서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까지도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은 장중에도 3%를 넘었었고 맨 마지막에도 3% 넘게 끝났고요. 장마감 앞두고 일부 매물 출회가 소폭 나오긴 했으나 의회가 부채 한도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재차 상승을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한 1.4%, S&P 500도 2%, 나스닥은 3% 이상 상승하면서 강하게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진 게 꼭 오미크론이 아주 치명적이진 않다 이 말 때문인가요?
뭐 일단은 사실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주 저점 대비해서 4에서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신고가를 1에서 2% 남짓 남겨놓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우려와는 달리 치사율이 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데에 따른 낙관적인 심리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경미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킬지도 모른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한 대형 기술주를 비롯한 여타 기술주에 대해서 소위 바이더 딥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싸지면 사면 된다. 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다우지수는 200일 이동평균, S&P 500과 나스닥은 50일 이동평균을 지지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평선을 50일하고 200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 이익에서 소외될지 모른다고 하는 소위 포모 증후군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겹친 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심리가 이렇게 급격히 달라졌다는 건 또 언제 변심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증시 주변에 국제유가, 국채금리는 어땠습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심리가 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야기 주신 것처럼 국제유가하고 국채금리 상황도 살펴보면 국제유가도 오미크론 우려 완화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바이러스 우려가 완화가 되면 수요 증가 기대 심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AI라고 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EAI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에 1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원유 수요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수요 대비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연기되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아시아와의 미국항 원유 가격을 어제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유 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약화된 오미크론 우려 때문에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다른 환율에 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무역 적자 폭이 감소한 점도 달러 강세의 요인이었습니다. 사실 달러 강세가 저해되기 위해서는 이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유로화는 견조한 독일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로존 간의 성장률 격차 이슈,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슈 등이 있으면서 여전히 달러 대비는 약세를 좀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자 경제적인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 같은 영향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매파적인 행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상승의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전일에 사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되돌림이 유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다. 한편 3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는데요. 응찰률은 12개월 평균과 같은 2.34배, 간접 입찰은 12개월 평균과 비슷한 52.2%를 기록해서 영향은 제한됐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 달러화를 제외한 국제유가랑 금리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조금은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면서 약간의 낙폭을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외인 선물 동향을 저희가 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 초반 좀 특징적인 흐름은 전기전자 이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 디램 업황의 이 현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과 달리 소폭 하락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연말에 산타랠리 이번에도 옵니까? 사실 저희가 이 1950년대 이후에 S&P 지수가 연초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익률이 20% 넘어간 해에는 12월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네. 지금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과거 케이스가 이번에도 반복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존의 이슈들이 추가로 더 확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난한 연말 랠리를 예상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희가 12월 달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여러 가지 물가 지표 중에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1월 제조업 PMI에서 낮아진 원재료 비용 등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금요일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더라도 시장은 이 우려를 이겨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통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말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경제발전소 컬렉션 채워드리는 경제책 선물 코너죠. 출첵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유튜브에 일렉테크 에코님, 김인설님, 김도영님 늘 감사드리고요. 철만님 늘 디폴트로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도 BBK님 늘 인사해 주시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출첵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홍보해 주시는 분들, 친구들 많이 데려와 주시는 분들 모두 저희가 책 보내드릴 건데요. 대상 한 분 10권 몰아드리고요. 최우수상, 팔로미상, 뿜뿜상, 개미상 각 2분께 5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이용해 주세요.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게시판으로 항상 인사해 주시는 유환근 77님 늘 반갑습니다. 대략 9, 6학번 정도 되셨을까요? 아큐썸머님, 내 친구는 이미 듣고 있어서 전도하기가 좀 점점점 하셨는데 아유, 배운 친구들이시네요. 어느 동네인지 궁금합니다. 1379님, 예전에 라디오에 많이 나와서 반가웠고 가끔 TV에서 봐도 또 반가웠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가끔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TV에 나오면 아는 동생 보는 것 같다고. 뭐 아는 동생 맞죠? 모르는 동생은 아니잖아요. 오늘 라이브 커머스 얘기하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판매 형태도 그렇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 아는 언니, 아는 동생이 판매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요게 매출을 올리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대체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도 2019년부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도 이게 일상이 됐다고 하고 라방이라고도 부르고요. 라이브 커머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건 중국에서 이제 알리바바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2019년 코로나19 전부터도 이제 좀 되게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 이제 중국에 좀 특화된 방식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제 좀 한국도 그렇고 미국으로도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커머스 형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제 홈쇼핑을 이제 보통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렇게 좀 소비자들하고 또 실시간으로 또 소통을 하고 거기서 Q&A도 하고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그냥 통칭해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도 하고 요즘은 이제 줄여서 약간 밈 같은 언어로 라방이라고도 많이 이제 좀 불리고 있습니다. 방송. 네. 그렇죠.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규모가 3조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무려 10조 원대 성장 전망. 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빠른가요? 나와 있는 시장 규모가 이제 그 정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업계들 움직임을 보면 성장세는 굉장히 빠르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 뛰어든 업체들이 특정 업체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 포털부터 쿠팡 같은 이제 전문 이커머스 업체들에다가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유통업체들 오프라인 유통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롯데나 이제 신세계 같은 회사들도 뛰어들었고요. 또 홈쇼핑 업체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좀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하고 좀 그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도 요즘 이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를 좀 주특기로 하는 스타트업들도 지금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는 교육도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지금 뭐 사실 네이버가 오픈마켓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 참여하는 그 셀러분들의 다수가 이제 중소상공인들입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하나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요즘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획이나 컨텐츠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바로 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네이버가 이제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면서 좀 궁극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전체 플랫폼 자체 그 생태계를 좀 키우려고 하는 일환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뭐 교육은 물론이고 아예 이걸 그립이라는 서비스를 네. 따로 인수를 해서 네. 이 플랫폼을 키우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최근에 이제 1,800억 원을 주고 이제 카카오가 그립 컴퍼니라고 좀 일찌감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좀 시작을 했던 스타트업인데요. 이제 그 지분 50%를 인수를 해서 사실상 이제 경영권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쇼핑 라이브라고 그래서 그 좀 프리미엄 그 셀럽들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좀 고급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쪽에 주력을 해왔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 이번 이제 그립 컴퍼니 인수로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이렇게 좀 플랫폼으로도 라이브 커머스 영역을 좀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성장하는 데는 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립에 지금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한 17,000명 정도의 판매자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예, 뭐 해외 시장까지도 이제 이 뭐 그립 컴퍼니가 계속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부분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 공을 들이는 데는 다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카카오, CJ 온스타일, SSG.com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나 유통 채널을 막론하고 다 뛰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요걸 그만큼 다들 유망하게 보는 거네요. 사실 뭐 이름 좀 있는 뭐 살짝 오버하면 이름 좀 있는 회사치고 요새 뭐 라이브 커머스 안 하는 회사 찾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정도까지 네.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이 좀 그 라이브 커머스한테는 되게 호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 같은 경우는 록다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록다운이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그러면서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쇼핑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커머스가 되게 정적이에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하는 과정 자체가 좀 오프라인에서 네. 주는 좀 이런 좀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이제 물건을 그냥 사는 행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Q&A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실시간으로 채팅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뭐 입어보거나 뭔가를 시도해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래도 그 진행자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쵸. 간접 경험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프라인 뭐 그 록다운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못했던 갈증을 기존의 온라인 쇼핑 방식보다는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가 좀 많이 충족시켜줬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디어의 판이 영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비단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검색도 요즘은 다 뭐 기존의 네이버나 구글 검색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을 먼저 한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젊은 층을 넘어서 이제 제 또래 분들도 그냥 유튜브를 검색 엔진으로 활용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 거기까지 침투했나요?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커머스 쪽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외에 사실 이제 제품 소개도 그 이미지였다가 요즘은 영상으로 이렇게 제품 소개를 많이 올리고 네. 이제 특정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은 리뷰도 이제 리뷰도 이렇게 댓글이 아니라 영상 리뷰를 달면 좀 혜택을 좀 더 주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커머스의 판이 이제 기존의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그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한 오너 셰프가 하는 식당에 가보니까 메뉴판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자체를
메뉴 만든 과정을 메이킹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거 재밌다 싶었는데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이거 입어봐 주세요, 뒤돌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요게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특정 제품들 사실 이제 뭐 화장지 살 때 이게 뭐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로 살 어허. 이유는 없잖아요. 네. 이게 이미 표준화돼 있고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제품들을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뭐 기술이 들어가 있거나 요새 캐릭터 아니면, 상품 네. 많이 팔아요. 휴지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지금은 이제 특정 하드웨어 제품을 넘어서 그 금융 상품이나 교육 서비스들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상품 소개 자료만 봐서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100%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Q&A나 이런 거 그 소통의 기회를 주는 어떤 커머스 방식이 좀 호소력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네. 20, 30대 그리고 10대까지 포함을 한다고 네. 하면 소위 말하는 M세대하고 G세대가 반응이 좋겠네요. 뭐 지금 뭐 업계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모바일이 어쨌든 대세가 됐고요. 그리고 SNS를 쓰는 사용자층이 많이 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약간 MZ 세대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좀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Z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TV 시청보다는 좀 유튜브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영상 콘텐츠를 또 소비하는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라이브 커머스도 단순히 이거를 뭐 쇼핑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또 뭐 기존에 뭐 없었던 형태 하나의 콘텐츠로도 좀 이런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좀 활용하는 MZ 세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그래서 콘텐츠 커머스 이런 용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라이브 커머스 자체를 하나의 예능처럼 즐긴다면서요? 요즘에 이제 뭐 이게 경쟁이 워낙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브 커머스 업체들도 소비자들 관심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능을 결합한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식을 좀 계속 선보이고 있고요. 또 유명 셀럽들도 좀 등장을 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 용어로 쇼퍼테인먼트라고 그래서 그 쇼핑과 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좀 결합한 그런 형태의 하나의 이제 좀 키워드까지도 좀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올해 네. 시사 용어네요. 슈퍼테인먼트. 그래도 네. VC들도 좀 되게 이런 시장을 좀 활발하게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 어쨌든 컨텐츠가 커머스를 좀 주도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좀 예전과는 좀 많이 이렇게 뭐 두드러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좀 컨텐츠가 중심이 된 어떤 커머스 흐름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놓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 재미있어서 저거 네. 한번 써볼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드라마나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거기서 나오는 PPL. 옷이나 뭐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거를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뭐 사게 되거나 먹게 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네. 좀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보다 같이 쇼핑한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MZ 세대들은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뭐 트위치 같은 게임도 요새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게임을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게임에 관심 있는 유저들이 그 게임을 이제 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경험들이 맞아요. 네, 라이브 커머스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느껴지는데 가상인간, 가상인간이란 단어 쓰면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로즈나 루시 같은 가상의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커머스 진행할 날도 머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제가 가상 인간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그냥 디지털 휴먼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디지털 휴먼으로 표현을 드리는데 네. 이제 뭐 요즘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디지털 휴먼을 뭐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휴먼인데 좀 인플루언서가 된 말씀하신 그런 뭐 루시나 뭐 로시 뭐 이런 또 가상 인플루언서들도 나오고 있고 일부 고객 서비스 현장에 가보면 이런 디지털 휴먼이 고객 서비스를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커머스 업체들도 사실 이제 그 디지털 휴먼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에 이제 좀 디지털 휴먼을 쇼 호스트로 이렇게 뭐 내놓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이 디지털 휴먼이 좀 접목되기 위해서는 그래픽적인 측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뭐 메타버스나 특수효과 하는 업체들이 내놓는 그래픽 기술을 보면 뭐 사람들 거부감 별로 없고 되게 신선감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람하고 이게 소비자들하고 쌍방향 소통을 하려면 AI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되게 단어 하나에 미묘한 뉘앙스가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어떤 규격화된 패턴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때 좀 어다를 때 그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기는 아직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사실 뭐 고객 서비스는 AI가 하고 사람의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어서 기초적인 업무는 그 뭐 디지털 휴먼이 하고 또 그 차원의 서비스를 사람이 하면 되지만 뭐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이렇게 뭐 AI가 디지털 휴먼이 실수했다고 사람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아직은 어색하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편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AI가 뭐 진행을 기가 막히게 해서 네. 너희들 다 집에 가라 이럴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최근에 한 대선 후보가 본인의 대변인을 AI 대변인을 선임했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네. 그것도 신기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 소식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중국을 넘어서 이제 좀 메인스트림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VC들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고 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한 축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뭐 쇼핑의 근본을 바꿀 뭐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처럼 그 여러 뭐 아마존부터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업체들이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서 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볼 텐데 내년에도 성장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BTS 멤버들이 미국 일정 마치고 일부만 먼저 귀국을 했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받았고 사흘 동안 나흘 아닌가요? LA 현지에서 열린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려 공연 수익으로 3,33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393억 원에 이르는 돈이라고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숙제가 하나 있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던데 본인 책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교양도서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사실입니까? 아유, 네, 사실입니다. 네. 저번에 이 자리에서 사실 소개를 했었던 지금 여기 아이돌 아티스트라는 네. 책인데 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그 뽑아요. 상반기 하반기. 근데 하반기에 교양도서로 야,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BTS 멤버들이 돌아왔죠? 제가 이런 것들 이렇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론가로서 네.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부만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귀국했다는 소식보다 이들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그 인별의 개인 계정을 전부 개설을 했어요. 6일날 동시에 다 오픈을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다가 뭐 이제 그룹 활동도 그룹 활동이지만 또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를 앞으로 보여줄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개인의 뭐 취미를 위해서 계정을 열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개개인의 브랜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B가 제니와 마파를 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기사가 되는 왜 친구를 했다가 끊었을까 이거 자체가 기사가 되던데 지난주에 열렸던 미국 현지 공연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단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 공연 수익을 3,300만 달러. 제가 어디서 실수로 3,000만 원이라고 3,300만 달러입니다. 이게 네. 390억이에요. 393억 9천.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고 이게 그 LA의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4차례를 통해서 거둔 수익입니다. 이게 세계 음악 시장 이 투어 이 단일 공연의 역사를 보면은 8년 만에 최대고요. 미국 안에서만 따지면 18년 만에 최대 규모.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라는 그 열린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로만 따지면 역대 최대. 네.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 감이 안 오죠,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박스 스코어라 그래요. 역대 흥행 순위에서도 이번 LA 콘서트가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이 정도면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기업이잖아요. 이분들 하나하나가. 네, 그렇죠. 매출액 대비 공연 횟수로 보면은 성과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 3천만 달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총 4회를 통해서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이런 비슷한 수익을 거둔 공연들에 보면 이거보다 보통 2배 이상 많아요. 뭐 10회 이상을 통해서 이 정도를 거둘 수도 있는 거고 뭐 20회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거고 8회 뭐 그것도 사실 적은 숫자인데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총 단 4번의 공연만을 통해서 3천만 달러 이상의 티켓 수익을 거뒀다. 이게 지금 사실 뉴스가 되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리고 3천만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다 이 얘기가 있던데 야구에는 2020 클럽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2050 클럽 경제 분야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 50억 클럽은 아니고 이제 3천만 달러 클럽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박스 스코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투어 전체를 뭐 투어라는 게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다 합치는 게 아니라 단일 장소에서 벌어진 1년의 공연들만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이 3천만 달러의 그 수익을 거둔 가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 U2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레이트풀 데드. 그레이트풀 데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들의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U2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레이트풀 데드는 히트곡이 별로 없지만 늘 콘서트장이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그레이트풀 데드를 따라다니는 그 엄청난 인파들이 있어요. 캠핑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절을 해서 그 그레이트풀 데드의 투어를 따라다닙니다. 이런 식의 그 투어 콘서트에 최적화된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BTS가 재밌는 건 뭐냐면 BTS는 물론 투어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준 아티스트죠.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들 중에 최근에 대중적인 히트곡을 빌보드 1위 곡을 뭐 1년에 4곡 이상 이렇게 만든 가수는 유일합니다. 진짜 엄청난 아티스트를 당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데 BTS가 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벽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뭐 벽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 벽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를 또 하나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게 이제 그래미 어워드 음악계 최고의 시상식이라고 하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후보에 올랐어요. 그리고 후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에 올랐다는 거는 이제 팝 듀오 그룹이라는 부문에 2년 연속 후보에 올랐고 그거 자체는 성취인데 우리가 흔히 일반 부문, 주요 부문이라고 하는 3개 부문, 4개 부문 안에 뭐 신인상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개 부문 안에 후보로 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들이 아쉽다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이 아쉬움을 넘어서 팬들과 또 언론들이 모두 이제 그래미상의 어떤 권위를 또 문제를 삼기도 하면서 또 그래미상의 어떤 이런 보수적인 태도 어떻게 당대 최고의 인기 곡을 보유한 인기 가수 지금 이렇게 뭐 3천만 달러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가수를 의 음악을 그 후보에 오르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래미상의 정체성이나 이런 한계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은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RMC도 말했지만 반드시 이거를 말한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걸 어떤 장벽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뭐 BTS의 한계인지는 모르겠고 역으로 보면 그래미상이라는 어떤 미국의 그 가장 뭐 당대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음악상의 한계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가장 강력하게 그래미의 벽에 노크를 한 아티스트로 기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아시아네이트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이게 우리는 이 아시아네이트에 대한 질문이 좀 뜬금없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시안 혐오 범죄입니다. 그 몇 년 전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아시안 헤이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흑인들의 목숨이 소중하다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깊은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인권 운동의 뿌리가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 주제지만 아시안 헤이트에 대한 부분은 늘 있어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없는 역사처럼 치부해왔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BTS에게 물어봤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을 뭔가 어떤 큰 가수가, 상징적인 가수가, 그리고 그 시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수가 이런 것을 언급을 해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담론의 양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미디어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고, BTS에게 어쨌든 이런 질문을 던지고, BTS가 사실은 미국인도 아닌데 미국 안에서 이런 아시아네이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아시안들에게 어떤 하나의 프라이드죠. 네. 과거에 뭐 유명 아티스트들이 흑인의 인권, 프라이드를 높이 세워줬던 것처럼 BTS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미국 내에서의 변화 같은 것들을 모색하는 지점도 있는 것이고, BTS 입장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외국 가수가 아니라 여기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그냥 수익만 얻어먹고 가는 가수가 아니라 이 미국 안에서 렐러번트한 가수, 관련이 있는 가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짧은 한마디, 아주 뭐 길지도 않아요. 이런 짧은 한마디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서 BTS라는 가수가 새로운 위상으로 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나 타이라 뱅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명세를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쓰겠다. 그게 아마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해외에서 우리 영대킴 보러 오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Thank you for coming. 네, thank you all of you. 경제발전소 함께 들어주시는 외국인 청취자분들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선물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노경 3726번님, 달력 9분, 6161, 8880, 0138, 6038, 2308, 0668, 일렉테크 에코님, 샤베님, 김인설님 축하드립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저희도 올게요. 발전.